자, 지금부터 2022 전라남도 고등학생 열린 토론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 오늘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회를 주관하신 전라남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이혜석 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예, 이혜석 위원장님께서는 남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이시기도 하고 오늘 심사위원장까지 겸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한교육지원청 이은영 장학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남일보 김진영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본 토론대회를 주관하는 전라남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이혜석 위원장님께 개회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전라남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장 이혜석입니다.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참가해 주신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정치 사회 문제와 가치관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반목과 갈등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며, 이를 이해하기 위한 상호 토론의 과정은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토론관 정립과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마련한 2022 전라남도 고등학생 열린 토론대회 진행자 김종현입니다. 자, 본 토론대회의 목적은 고등학생들의 올바른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주권의식 함양을 통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바로 준결승 1경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전 추첨에 따라 1경기는 연차 팀과 아르스 팀의 경기로 시작되겠습니다. 찬성은 아르스 팀, 그리고 반대는 연차 팀입니다. 자, 본 토론의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는 총 20분간 진행이 되겠고, 찬성 측의 기조 연설부터 시작하는데 팀별 1분씩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유토론은 팀당 8분으로 1회 발언 시간은 2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진말이 팀별 1분씩 주어지는데요. 팀원끼리 나누어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기조 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인 아르스 팀, 오늘의 주제 대통령 2회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 기조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 아르스입니다. 저희는 대통령의 2회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주장들을 근거로 찬성합니다. 연임제는 연임을 통해 중장기 국책 사업의 수립과 지속적인 추진을 활성화시켜 국정 운용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고, 국민들의 평가가 동기로서 작용해 대통령의 레임덕을 비교적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논제 대통령 2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첫째, 정책의 다변화가 어렵습니다. 연임제에서 현재 대통령이 크게 실패하지 않는 이상 현 대통령이 연임을 할 경우가 큽니다. 한 세력의 8년 집권은 두 세력의 조화를 이루기 힘듭니다. 자유토론은 반대 측인 연차 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전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인하하자고 압박을 가한 적이 있는데요. 내년 대선을 겨냥해서 저물가랑 고성장, 저금리 3%를 내세우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 성장률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업률 하락과 같은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이를 이후에 더 긍정적인 경제적 변화와 성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즉,
거시 정책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끌어간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코 연임제의 단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보수 세력이 8년 동안 집권을 한다면 보수적인 그런 정책만을 내놓을 것입니다. 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임제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불만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즉, 지금까지 연임제 표본인 미국을 봤을 때 미국은 연임제의 부정적 영향마저 최소화하고 제도화를 시킨 바 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 불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연임제가 만약 도입을 되면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연임제가 도입됐을 때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꾸면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와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일치하거나 아니면은 그 두 개 주기가 상당히 이제 축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연임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무상급식이나 반값 등록금 제도 등을 실시한다면 일시적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어 포퓰리즘 효과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네, 준결승 1경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르스 팀과 연차 팀의 아주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바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결승 1경기의 승자가 결승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반대 측이었던 연차 팀의 점수는 212점, 그리고 찬성 측이었던 아르스 팀의 점수는 272점. 찬성 측이었던 아르스 팀이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2021 전라남도 고등학생 열린 토론대회 준결승 2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사전 추첨에 따라서 찬성 측인 유성팀과 또 반대 측인 최강 기아 타이거즈의 열띤 토론이 시작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토론 주제 역시 동일합니다. 기자연설 시간은 1분입니다. 저희 팀은 대통령 연임제로의 개헌을 찬성합니다. 첫째, 연임을 통해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임제 운영 시 넉넉한 임기를 통해 장기적 발전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임제는 경제나 교육,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 등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분야에서 미래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매체의 발달로 독재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처음 우리가 5년 단임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군사정부의 장기 집권 방지였습니다. 그 독재의 확률이 얼마든 독재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아직 연임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토론은 반대 측인 최강 기아 타이거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기서 넉넉한 임기가 보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재선도 결국엔 두 번째가 선거를 통해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에 낙선할 가능성도 충분한데 되려 4년이라는 임기가 첫 번째 선거에서 그러니까 당선되고 두 번째 선거에서 낙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임기는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듭니다. 재선에 실패할 경우 5년에서 4년이라는 1년의 실책은 뼈아픈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하여 2회의 연임이라는 그 기나긴 시간을 통한 그 장기적 안정성과 효율성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연임제에 관하여 저희는 4년 연임제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총선은 2020년도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텀이 있지만 180석이라는 역대 최다 의석수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율이 끝까지 상대적으로 높았던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특수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저희는 그러한 점에서 탄핵이 원활하게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원활한 수단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원활하지 않은 수단이 있으니까 재선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재선을 통해서 책임을 묻는다보다는 그 선거를 통해서 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임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꼭 두 번째 임기에도 출마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책임 회피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네요. 하지만 그러할 경우에는 5년 단임제와 큰 차이가 없지요. 그렇다면 재선 의사가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도 잘 못한 대통령이 두 번째 재선을 투표를 통해서 책임을 과연 물 수가 있을까요? 단임제와 연임제 모두 첫 번째 임기가 끝나고 재선 의사가 없는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단임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지요. 하지만 재선 의사가 있는, 다시 말해 아직 권력력이 남아있는 대통령의 경우에 확실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두 번째의 선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장기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첫 번째 임기 때 시행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임기 때 당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 오히려 첫 번째 장기 정책을 실행한 그 장기 정책은 오히려 국민들의 피해를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단임제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안건을 수립하고 통과시키고 실험적 도입을 하고 시범 결과와 수정,
그를 통하여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단임제 동안 제대로 된 장기적 정책이랄 것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연임제에서 8년은 보장되지 않은 임기입니다. 왜냐 4년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 한번 선거를 통해서 4년의 임기를 보장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임기부터 8년의 임기를 엄두로 하고 5년 단임제보다 더 긴 리턴이 오는 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중간에 선거가 끼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선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이제 결승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반대 측이었던 최강 기아 타이거즈의 점수는 214점입니다. 그리고 찬성 측이었던 유성팀은 258점입니다. 따라서 유성팀이 결승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2022 전라남도 고등학생 열린 토론대회 결승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결승 경기는 아르스 팀과 유성 팀이 진출을 했습니다. 찬성 측은 아르스 팀 그리고 반대 측은 유성 팀입니다. 준결승 경기와 경기 방식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는 총 30분으로 진행됩니다. 찬성 측부터 기조 연설이 시작되는데 팀별 1분씩이 주어집니다. 자유토론은 팀당 13분으로 1회 발언 시간은 2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결승과 같이 마지막으로 맺은말이 주어지는데 팀별 1분씩이 주어집니다. 이때는 팀원끼리 나누어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결승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부터 기조 연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 아르스입니다. 저희는 대통령의 2회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주장들을 근거로 찬성합니다. 연임제는 연임을 통해 중장기 국책 사업의 수립과 지속적인 추진을 활성화시켜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고 국민들의 평가가 동기로서 작용해 대통령의 레임덕을 비교적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4년 임기 이후 국민들에게 권력을 평가받게 되므로 단임제의 단점으로 여겨지는 제왕적 대통령에 관한 우려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의 90% 이상이 연임제나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임제의 효율성이 이미 입증되었음을 반증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뿐 아니라 전문가들 또한 연임제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토론의 승패를 떠나 이번 토론이 양측 모두에게 최선을 다한 결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르스 팀의 기조 연설이었습니다. 반대 측엔 유성 팀의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반대측 인론을 맡게 된 강유민입니다. 저희 팀은 대통령 연임제로의 개헌을 반대합니다. 일단 근거는 이와 같습니다. 첫째, 포퓰리즘 정책의 위험성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연임을 목표로 할 경우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적 정책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발전을 위협하고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둘째,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인 동시에 대선 후보라는 모순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 대통령은 막강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행정부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출마하게 된다면 선거의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거의 혼란과 포퓰리즘의 남발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큰 위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모험적인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개헌을 진행해야 할 정도로 연임제가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이상 반대측 민론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측엔 유성팀의 기조 연설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반대측인 유성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회당 발언 시간은 최대 2분입니다. 반대측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대 측께서 이제 연임제가 대다수이며 또한 그렇게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임제를 수행하면서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16위로 상당히 높은 등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걸맞는 체제는 단임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연 그 순위가 높아진 게 단임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연임제로 바뀌었을 때 혼란으로 인해 순위가 더 내려갈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연 연임제가 혼란을 야기한다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대통령의 지위의 모순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지위의 모순성, 아까도 지위의 모순성을 얘기하시면서 선거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연임제를 도입한 국가 중에 이렇게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로 인해 선거의 혼란을 야기된 사례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입하는 그러한 국가가 또 있나요?
저희는 사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시는 겁니까? 우선 그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자세히 조사하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다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3분의 1가량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가능성입니다. 즉 연임제를 지금까지 도입한 대통령제 시행 중인 102개국 중 연임제를 시행 중인 국가는 96개국입니다. 지금까지 이 96개국 중 연임제의 실패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우려를 가지고 이렇게 연임제의 단점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연임제에 우리나라는 절실하지 않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절실한 근거는 무엇이죠? 저희 나라가 절실한 근거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회 휴먼 네트워크에 2022년 등록된 각 계층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무려 89%가 개헌에 찬성하였습니다. 이는 대국민 참여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는 국가가 연임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국민의 의견을 등한시한다면 민주주의의 본질을 흐리는 것 아닙니까? 각 계층 전문가 몇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죠? 3,396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수가 몇 명입니까? 표본 오차라는 말을 아십니까? 표본 예. 오차 신뢰도가 95%입니다. 즉 우리나라 신뢰도가 높다는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전문가들의 투표 결과가 89%라고 말씀드렸고 대국민 참여 조사 결과가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견본과 실제가 유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당 조사 결과와 현실이 유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95% 신뢰 구간이 있으나 그에 따른 보정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95%의 신뢰도가 있는데 5%의 불신뢰성을 가지고 이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한 연임제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안타깝게도 5%의 불신임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는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각 계층의 전문가를 뽑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다른 계층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도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중치를 도입하는 개념이 가중치 수치가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보정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가중치의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해도 어떻게 됐든 이는 권위 있는 기관과 정치적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즉 이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인 대한민국 국가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의 위험성이란 말씀을 해주셨네요. 포퓰리즘 정책의 위험성 사례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위험성을 저희가 몇 가지 조사해봤는데요. 네. 일단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베네수엘라는 임기 6년에 무제한 연임 가능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차베즈의 사회주의 정권은 국민 대다수인 빈곤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같은 지나친 복지를 남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베즈는 4번 연임을 성공했고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책에 악영향을 주어 현재 베네수엘라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국책 사업 추진을 예시로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재선이 실패할 경우 어떻게 되죠? 재선을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날이 갈수록 매우 떨어지고 있으며 다른 연임제 국가들에 비해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점으로 봐 과연 재선이 그렇게 용이할지 의문입니다. 연임제를 도입했을 때는 4년의 임기 이후 국민들에게 권력을 평가받게 됩니다. 즉, 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정책 수립에 힘을 쏟게 돼서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에 관한 우려를 현저히 줄였고 지금도 제왕적 대통령을 선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제시해 주신 사례에는 베네수엘라의 무제한 연임이 있습니다. 연임과 중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은 아십니까? 예. 하지만 이 베네수엘라는 중임 아닙니까? 한번 대선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한다는 것은 중임의 개념에 해당하는데 이는 결코 연임의 사례가 될 수 없습니다. 즉,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사례를 반대측에서는 적절히 제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상대 측께서 아까부터 실패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을 선택한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실패의 기준은 무엇이며 제왕적 대통령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합니까? 우선 제왕적 대통령의 기준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임제에서는 임기가 5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레임덕도 빨리 올 뿐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이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해서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임제에서는
나오는 제왕적 대통령이 연임제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의적 행사라는 말의 기준은 무엇이죠?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주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타의적 행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타의적 행사가 필요하다. 타의적 행사가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한다. 이건 내 나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심보 아닌가요? 그럼 단임제는 결국 제왕적 대통령을 낳는다는 것 우선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용어가 우선 정확치 않을 뿐더러 자의적이다라는 말을 다소 확대 해석하신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어가 불분명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것이 실제로 쓰이는 학술적 용어라기보단 우선적으로 대략 지정된 가상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하나의 정확한 기준으로 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에 아까 저희가 베네수엘라가 그 사례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국가의 발전에 위협이 된다. 이 말은 결코 증명을 해내지 못한 말인데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치론에서 포퓰리즘이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네,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포퓰리즘은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인기만을 얻기 위해라는 정책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베스 예시가 아니더라도 안드레아 파판드레우 같은 경우에 재정 확대를 통한 일자리, 공무원을 무한히 늘리는 방식을 통하여 포퓰리즘을 실천하였고 또한 그 결과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한 대통령에는 레이건 대통령도 있습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 때는 실업률 하락이나 물가 상승과 같은 문제도 일어났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이를 더 긍정적인 사회 변화와 경제적 변화로 이끌어냈습니다. 만약 의도가 다소 불분명했다고 해도 이렇게 결과가 좋다면 결국에 포퓰리즘 정책은 연임제 허점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과만 좋다면 그 과정이 어떠하든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니까요. 그 과정보다 더 큰 결과를 불러일으켰는데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죠? 다소 논제에서 벗어난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째서죠? 시간 끌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정과 결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게 이 논제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포퓰리즘에 따라 결과론이 되어가고 또한 그 결과론이 적절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과연 과정에서 악영향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는 과연 있습니까? 과정으로서 여당과 야당 간 갈등을 통하여 국정에 지연이 일어났음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포퓰리즘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정책이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포퓰리즘에 대해 질문 드렸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가 왜 나오시죠? 아까부터 말씀드리다시피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적 정책을 진행하다 보면 야당과 여당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 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부터 저희가 질문을 드린 거에 대해서 역질문을 하셔서 그에 대한 대답들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로 인해 선거에 혼란이 야기된다.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례를 들지 못하고 회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포퓰리즘에 이런 관련해서 반대 측이 주장하신 실패 사례도 있고 저희 찬성 측이 주장한 성공 사례도 있는데 이는 곧 대통령의 자질 문제지 이 연임제가 포퓰리즘을 유발하고 이 단임제는 반면에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확대 해석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 단임제 대통령의 경우 본인이 재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의견에 연임제, 재선이 존재할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지요. 그에 반해 연임이라는 두 번째 임기를 위해서라도 대중의 인기를 누릴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포퓰리즘이 증가할 것은 명확합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들지 못했다면 결국 추측 가능성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저희가 포퓰리즘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저희는 베네수엘라와 그리스의 포퓰리즘 정책이 충분히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리스의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도 IMF를 겪고 나서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한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죠. 근데 이러한 사례가 분명 1981년 당시 야당 당수 안드레아 파판레오가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며 발생했다는 게 지금 명확한 사실인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포퓰리즘을 계속 부정하시는 건 저희 측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 저희는 포퓰리즘에 대해 부정을 한 적이 없고요. 이 포퓰리즘 자체가 대통령의 자질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지 이 연임제만의 단점으로 국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응답해 주신 거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단임제에선 잘 일어나지 않으신다고 하신 게 맞으신가요? 아니요, 연임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다면 단임제 또한 포퓰리즘의 위험성이 있는데, 그럼 이는 곧 포퓰리즘이 대통령의 자질 탓이라는 걸 자기 입으로 말한 행동이 아닙니까? 어째서 그런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예, 저 아까부터 이 포퓰리즘 성공 사례 얘기하시고 포퓰리즘이 실패한 사례를 예시하시고 저희는 성공한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이는 그리고 또 아까 단임제는 연임제보다 상대적으로 포퓰리즘이 덜하다. 이 말은 곧 단임제에서는 포퓰리즘이 일어나진 않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죠. 이는 곧 대통령이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임제를 실시함으로써 포퓰리즘이 더 잘 일어난다는 사실은 좀 너무 국한적인 발언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국책 사업이 연임제에서 가능하다는 것 우선 인정하십니까? 예, 일부분 인정하겠습니다. 네. 재선에 성공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네, 그렇다면 중장기 국책 사업의 수립이 성공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연임제 표본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실제로도 중장기 국책 사업을 수립시키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활성화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단임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을 예시로 들 수도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는 신재생 에너지, 즉 풍력 발전을 하고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로 바뀐 이후에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끌어들여오면서 원래 있던 중장기 정책을 모두 지원을 끊었습니다. 즉 단임제를 도입했을 때는 정책의 연속성이란 게 없어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책의 불연속성은 단임제의 단점이 된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저희 측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장기적 프로젝트를 수립하면서 그걸 계속 꾸준히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건 연임제에서도 마찬가지인 점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측은 거기에 대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첨언하자면 미국의 사례로 들어주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못해도 30% 이상에서 40%대로 충분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대비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사례. 그렇다면 저희 나라의 대통령 지지율은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지지율은 낮게 27%까지도 떨어진 바 있습니다. 30% 이상, 27% 차이. 저희는 큰 차이를 볼 수 없는데요. 그리고 만약 원래 정책을 새로 도입할 때는 언제나 처음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저희의 과제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지지율이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가능성 있는 우려 때문에 연임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저 연임제를 폄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소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지율에 관련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연임의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점이고요.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연임제의 경우에는 중간에 대선이 한번 껴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단임제와 연임제에서 장기 정책의 수립의 효율성이 정말 비대하게 차이가 날까요? 그렇다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정 운영의 손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만약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 사례나 이런 것 없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건 단순히 연임제를 폄하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임제는 레임덕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죠? 레임덕이 우선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단임제와 연임제에서 레임덕이 모두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정합니다. 네. 그렇다면 연임제에서는 레임덕이 최소화됩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중장기 국책 사업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가 8년 임기와 거의 맞먹습니다. 즉 지금까지 연임제를 도입했던
대통령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임기 대부분을 마이티 덕으로 보내고 레임 덕이 늦게 왔습니다. 즉 저희가 연임제를 도입했을 때도 한국 대통령의 임기 말 정치 리더십 악화 현상을 최소화시키고 국정의 효과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선 마이티덕이라는 개념은 임기를 끝까지 높은 지지율로 마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마이티덕으로 보내다가 레임덕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실로 적절치 못하다고 그렇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위 있는 기관의 자료가 틀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말씀이시죠? 이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즉 마이티덕에서 레임덕으로 변한 용어가 뭐 적절치 않다. 이건 권위 있는 기관의 자료의 증명 권위 있는 기관의 자료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혹시 그 기관의 자료가 몇 년도 발행입니까? 2018년도 발행입니다. 어떤 저자가 그 논문을 국회 썼나요? 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정권이 바뀔 정도의 시간이네요.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동안 사람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을 가능성은요? 가능성. 아까부터 자꾸 가능성을 얘기하시네요. 저희는 지금 가능성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연임제 도입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가능성을 논의해야 될 게 아니라 저희는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레임덕 최소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답변 아직 주시지 않으셨는데요. 우선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이것은 개헌이만큼 정말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려하여 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레임덕 최소화 일부분 가능함을 인정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정권이 바뀜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권이 바뀐다는 건 국민들의 민주적 의사가 바뀐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주적 의사가 바뀐다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나요? 민주적 의사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뽑히신 대선과처럼 아주 근소한 차이면은 윤석열 정부가 뽑혔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의 인식 또한 바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나머지 사람의 인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적 의사는 어디까지나 현재 민주주의의 한계에 따라 상대적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이 있었죠, 최근에. 그 대선에서 한 후보가 5년을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단임제의 단점을 언급하면서 책임 정치를 위해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 혹은 연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대 후보들이 이에 반대하지 않고 같은 입장을 밝혔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입장차만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 대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연임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단임제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단임제의 경우에는 전두환 정권 이후 군사 정권이 끝나면서 저희 나라 헌법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점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적 의사가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단임제 실시 배경은 군사 독재의 3기 집권과 연임제의 장기 집권으로의 변질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전문가들과 저희가 조사한 기관에서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이에 대한 우려가 없어졌습니다. 즉 단임제의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우려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험한 사태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열어둬야 합니다. 우려가 없어졌다라고 단언하기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도 극우층, 극좌층 등 극단적인 행보를 보이는 그러한 층이 있는 만큼 아예 우려가 없다라고 단언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우려가 조금밖에 없으면은 바뀔 수 있는 게 아닌가요? 하지만 아까 찬성 측에서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 측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그러한 점도 가능성 아닙니까? 하지만 권위 있는 기관의 말을 했다면 다르지 않습니까? 반대 측에서 얘기해 주신 건 그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그저 추측과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저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져온 것입니다. 만약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론하려면 이에 걸맞는 자료를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의 의견,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려를 뒷받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우려를 측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지요?
그 우려를 측정하는 방법을 저희가 조사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려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가져온 것입니다. 즉, 지금 반대 측에서는 이 우려가 없어졌다는 것을 그저 부정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맞습니까? 그 내용과는 별개로 결론만을 중시했단 말씀이신가요? 결론만을 중시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상대 측에서 우려를 측정하는 데 들어간 내용을 알지 않고 또한 그 결론만으로 우려가 없어졌다고 단언하시기에 묻는 발언입니다. 반대 측은 이 우려가 무엇인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상대 측께서 제시하신 우려에 관한 정의를 저희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우려는 반대 측에서 먼저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 측께서 이러한 독재 등에 대한 우려에 따라 이것이 이 현재의 5년 단임제 헌법이 탄생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아니요. 앞서 포퓰리즘 정책을 얘기할 때부터 우려는 반대 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말씀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단임제의 그런 필요성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어째서 저희가 그런 말을 인정한다고 생각하시죠? 질문입니다. 아하, 저희는 안타깝게도 아직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또한 하나 더 무엇입니까?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포퓰리즘에서 언급된 우려와 현재 독재로서의 우려는 전혀 다른 우려입니다. 단어가 같음을 통해 혼란을 조장하시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제를 고집하고 있는 102개국 중 96개국이 중임제 혹은 연임제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연임제를 시행 중이지 않은 6개국은 모두 정치 후진국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인지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여쭙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완벽한 민주주의 등급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단임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등급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6개국이 모두 정치 후진국인 이유는 연임제에서 나타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 덕분입니다. 즉, 이 연임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는 아직 단임제의 단점으로서의 폐해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포함된 한국은 한시빨리 연임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그에 대해 저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저희 나라가 그러한 정치적 후진과 함께 단임제로서 그러한 단임제로서 묶여야 되나요? 저희 나라는 너무 질문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네. 단임제를 행하는 국가는 모두 정치 후진국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단임제의 폐해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대 해석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현재 단임제를 실천 중인 6개 국가는 모두 정치 후진국이라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또한 단임제이므로 정치 후진국입니까? 그 폐해를 겪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단임제로부터 정치적 후진국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매우 높은 등급을 받았으며 높은 등수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완벽한 민주주의라는 등급을 달성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더불어 제가 덧붙여 말하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저번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교체가 될 때 국민의 의사가 들어간 탄핵이 실제로 진행될 만큼 민주적으로 아주 발달한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겠습니다. 아까부터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매우 발전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전에 말한 독재에 대한 우려 또한 사라진 것이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체제에 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말씀해주신 사안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민의식, 아직까지 남은 구시대적인 시민의식의 일부분을 고려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핵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탄핵의 과정이 과연 순조로웠나요? 물론 탄핵의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저희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태를 가지고 탄핵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탄핵을 하는 이유는 그 대통령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임제를 도입한 국가 중 탄핵을 받은 대통령 사례 조사하신 바 있습니까? 탄핵을 받기 전에 우선적으로 선거를 통해 떨어져 나갔죠. 네, 사실을 봐야 합니다. 탄핵이 된 대통령은 없습니다. 즉, 이는 자질 문제라는 것인데 연임제에서 자질 문제로 탄핵이 된 대통령이 없다면 이는 연임제 우수성을 증명해 주는 바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말씀해 주신 96개국의 사례를 모두 조사해 보기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있었을 가능성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구시대적인 시민 의식이란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저희의 지금의 현재 시민 의식이 구시대적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극단주의자들이 그 예시입니다. 극단주의자들은 소수가 아닌가요? 소수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소수 의견을 무시해도 되는 국가입니까? 아까 팀에 그 정권이 바뀌고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다고 하셨는데 이때 설명을 하실 때 이제 이 다수의 입장이 이제 바뀌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하신 발언과 지금 하신 발언이 모순된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상 극단주의자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마련입니다. 그에 따라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시간을 잠시 보죠. 지금 찬성 측의 시간이 2초 남아 있고요. 반대 측의 시간은 2분 58초가 남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 측의 주도권 토론의 형태를 받아들이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고 본인들의 의견을 알리시는데 3분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결정하셔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측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말한 말뿐만 아니라 모순적 지위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 동시에 대선 후보라는 모순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이 낮아지고 국정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희 측은 이러한 주장이 있음을 한 번 더 어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은 시간 2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대로 마무리를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자, 2022 전라남도 고등학생 열린 토론대회 결승 경기 이제 마무리 맺은 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반대 측인 유성팀의 맺은 말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함께 토론해주신 상대 측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상대 측은 연임제가 중장기 국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을 가지고 또한 평가 동기가 되어 레임덕을 완화시키며 선거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을 없앨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선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다소 안타까운 분석이었고요. 또한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배제한 분석이었기 때문에 다소 아쉽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연임제로 진행할 수 있을 경우에 존재하는 다양한 단점들을 조금 더 고려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앞선 분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민주적 제도를 바탕으로 한 국가입니다. 세계 민주주의에서 상위의 등수에 위치할 정도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대만으로 이를 뒤엎어 국정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정말로 효율적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상 발언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인 유성팀의 맺은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찬성 측인 아르스팀의 맺은 말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저희와 함께 열띤 토론을 만들어주신 반대 측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하지만 토론 과정에서 반대 측이 찬성 측에서 제시한 질문에 대한 회피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저 가능성을 제시한 점 또한 적절한 근거나 사례의 제시가 부족하여 본인의 주장에 관한 타당성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토론을 통해 저희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연임제 개헌 찬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지난 10년간 나날이 발전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대선의 유권자인 국민의 개헌 찬성률이 무려 90%에 임박하는 결과를 보였고 각 계층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와 일치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연임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시한다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이로써 저희는 지금껏 연임제 도입을 위한 준비는 되어 있었으나 가능성 없는 우려에 얽매여 단임제를 고수한 것이라는 생각에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당 논제에 대해 강력히 찬성합니다. 네, 찬성 측인 아르스 팀의 맺은 말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결승 경기 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전라남도 고등학생 열린 토론대회 결승 경기 양 팀 다 너무 열심히 토론을 해주었습니다. 결승 경기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반대 측이었던 유성팀의 점수는 224점입니다. 그리고 찬성팀인 아르스팀의 점수는 266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대회의 우승은 아르스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2 전라남도 고등학생 열린 토론대회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참가팀들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상은 끝까지 애써주신 이혜석 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은상 최강 기아 타이거즈 목포고 김형준 서종현,
위 사람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2022 전라남도 고등학생 열린 토론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27일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장 은상 연차 벌교고 박채아 김시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를 좀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금상 수상팀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룡고의 유성팀 축하드립니다. 앞쪽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상장 금상 유성 해룡고 강유민 이성현. 위 사람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2022 전라남도 고등학생 열린 토론 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27일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 사람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2022 전라남도 고등학생 열린 토론 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27일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작년에도 출전을 했었는데 저희가 아쉬운 성적을 남겼어서 이번에 더 독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그게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전남 대표로 출전하는 만큼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지역들 다 깨부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대상을 탈 줄 몰랐는데 우리 친구와 열심히 이제 노력한 덕분에 이 상을 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전라남도 도 대표로 이제 대회에 나가서 전라남도의 위상을 이제 드높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전라남도 고등학생 열린 토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더 큰 전남의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